올리브 인문학 1부에 이어 2부입니다. 1, 2부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무엇을 먼저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올리브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가장 따뜻한 제주도에서 재배를 시도했죠. 하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기후도 잘 안 맞고 시장성도 떨어지죠. 그런데 사실 올리브는 굉장히 강인한 나무입니다. 연간 200mm의 비만 있으면 바닷바람과 돌이 많은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대신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올리브가 좋아하는 기후 조건은 한마디로 여름은 고온 건조, 겨울은 온화 다습입니다. 다시 말해 올리브는 연간 20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필요하고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올리브가 가장 많이 나는 지중해의 전형적인 기후죠. 하지만 첫 열매를 얻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뿌리 내리는 데만 최소 15년이 걸려서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나무를 심어 놓기만 하면 평균 500년, 길면 3000년간이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유럽의 옛날 이야기에선 올리브 나무를 절대 죽지 않는 나무라고 했고 예로부터 부와 장수,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기름은 오일이죠. 이 단어는 그리스어인 엘라이아에서 나왔습니다. 엘라이아는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야말로 기름덩어리라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올리브의 과육에는 오일이 30%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최대 75리터의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의 올리브 나무는 약 10억 그루가 있습니다. 이 중 스페인이 3억 그루로 전 세계의 올리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어 지중해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 튀니지, 터키 등의 순이죠. 올리브는 세계 23개국에서 139종을 생산합니다. 그중 90%가 기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10%만이 테이블 올리브, 즉 열매째 먹을 수 있는 올리브입니다. 이 테이블 올리브는 스페인, 이집트, 터키, 알제리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통 올리브 농장에선 양을 함께 키웁니다. 올리브 나무는 제때 새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됩니다. 마침 양들이 이 새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을 방목하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관리되죠. 그리고 양의 배설물은 천연 비료로 쓰이니 일석이조입니다. 와인에 와인 소믈리에가 있듯 올리브에도 올리브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국제올리브협회가 올리브의 등급을 엄격하게 정하죠. 사실 올리브는 재배 방식도 오일 제조 과정도 와인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의 등급은 5종류인데 그중 최고급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입니다. 여기서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첫 압착해 얻은 순수한 원액을 의미하며 여기에 엑스트라가 붙은 최고급 등급은 산도가 0.8%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수령 50년 미만의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채상으로 치죠. 이렇게 산도가 낮은 올리브유일수록 풍부한 풍미와 함께 성인병, 당뇨병 예방 효과까지 갖춘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올리브의 가치는 1950년대 미국의 생리학자인 안셀 키스 박사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사람들이 고도 비만과 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점에 주목해 12,000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올리브유와 와인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죠.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건강식인 지중해 식단의 개념이 이렇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올리브유는 요구르트, 양배추와 함께 서양의 3대 장수 식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흐는 올리브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올리브 나무 그림만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등에 16점이 있습니다. 주로 1889년 프랑스 남부의 생레미에서 요양하던 시절 그린 그림들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는 올리브 숲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올리브 나무에서 삶의 순환, 강인함, 자연의 생명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리브 나무가 성경의 의미를 띤 영적인 존재라며 뜨거운 태양과 거센 바람을 견디는 올리브 나무의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치는 붓터치와 강렬한 색감은 바람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고우의 내면적 갈등과 평화를 향한 갈망을 반영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겐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우린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사실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으로 우승자에게 준 건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관입니다. 올림픽의 발상지인 올림피아에 가면 최고 신인 제우스를 넘기는 신전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신전 근처에서 자란 야생 올리브 나무를 꺾어 우승자에게 줄 올리브관을 제작했죠. 일부의 노아의 방주에서 올리브 나무는 새로운 시작과 평화, 그리고 불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못지않은 올리브의 상징성은 승리와 권력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올림픽 우승자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도 올리브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로마 시대인 줄리어스 시저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선 올리브관을 쓰고 나타나기도 했죠. 올림픽 우승자에겐 올리브관만 준 게 아니라 상도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최고급 올리브 오일 한 병입니다. 대회 내내 지금처럼 성화도 밝혔는데 여기에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월계관이라고 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엔 올림픽 못지않은 또 다른 국민축제가 있었습니다. 델포이에서 아폴론 신을 기리기 위해 4년마다 열린 피티아 제전입니다. 이 제전의 우승자에겐 정말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이후 월계관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찬양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재료보단 영웅의 머리에 씌워주는 영광의 관이 더 큰 의미를 가지면서 올리브관도 모두 월계관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체육뿐 아니라 음악, 시, 연설, 낭독 등 예술 경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영국의 계관 시인 전통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7세기 스튜어트 왕조 때 시작된 계관 시인은 왕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역사적인 행사 때 시를 지어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국왕으로부터 종신연금을 받는 시인으로선 최고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리브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선 올리브 가지를 내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을 끝내고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을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평화의 상징으로 여긴 고대 그리스와 성경에서 유래했죠. 이런 상징성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게 UN 깃발입니다. 이 엠블럼을 보면 세 개의 지도를 두 개의 올리브 가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UN이 전 세계의 평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임을 의미합니다. 올리브의 상징성을 잘 살린 중요한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옥새입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 미국의 나라 새인 흰머리 독수리가 오른발톱으로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왼발톱으로는 화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올리브 잎과 화살을 세보면 13입니다. 바로 처음 미국 건국에 참여한 13개 주를 나타내죠. 다시 말해 올리브 나무 가지는 13개 주의 평화를, 화살은 필요한 전쟁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수리의 머리가 화살이 아닌 올리브를 향하고 있는 건 미국이 전쟁보단 평화를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때 전쟁이 일어나면 독수리가 다시 화살을 바라보게 바뀐다는 재미있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 사실이 아닙니다. 올리브는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여자아이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순위 100위 안에 들 정도로 흔했죠. 당시 미국에서 올리브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오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버터나 돼지 기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올리브라는 이름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당시 꽃이나 나무와 관련된 이름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즈, 릴리, 바이올렛, 헤이즐 같은 이름이 많았으며 올리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올리브 나무는 미국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축복과 희망의 이미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리브는 고전적이고 예쁘며 의미가 좋은 이름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중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 배우인 올리버 토머스, 여성 운동가 겸 작가인 올리버 슈라이너, 무성영화 스타인 올리브 보든, 흑인 인권 운동가인 올리브 모리스 등은 당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올리브를 꼽으라면 단연 올리브 오일일 것입니다. 바로 시금치를 먹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뽀빠이의 여자친구죠. 1929년에 신문 만화로 처음 등장한 뽀빠이는 1933년 첫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후 정말 오랫동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뽀빠이가 주인공인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올리브가 10년 먼저 나온 캐릭터입니다. 처음엔 올리브 오일과 그 가족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뽀빠이는 분량이 얼마 안 되는 조연에 불과했죠. 하지만 갈수록 뽀빠이의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뽀빠이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 되었고 이 덕에 올리브도 덩달아 세계 유명 캐릭터가 되었으니 큰 불만은 없을 듯 합니다.